매출이 1억이 있더라도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네, 계속해가지고 연말정산 얘기인데요. 연말정산은 일단 기초적으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부양가족에 대한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공제 항목들 중에. 근데 이때 보면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요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요건이 있죠. 뭐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뭐 만 20세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소득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뭐 이런 기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 소득 요건 같은 경우에는 이 100만 원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우리 아내는 직업이 있어. 혹은 우리 남편은 사업을 해. 이런 이유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넣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런 경우에도 인적공제가 가능한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표죠. 그러니까 뭐 본인부터 그다음에 배우자, 뭐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뭐 이렇게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를 하는 요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제 금액은 한 명당 150만 원이죠. 이게 소득공제다 보니까 이 150만 원의 크기가 꽤 세금으로 보면 꽤 클 수 있어요. 그래서 부양가족으로 한 명 넣을 때마다 세금이 확확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그러니까 기본공제를 하려면 사실 요건은 세 가지예요. 나이 요건이 제일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금액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계 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데 요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요건 두 가지라고 표시를 해놨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생계 요건 같은 경우에는 실무상 그렇게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하고 이제 소득 요건을 주로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참고적으로 나이 요건하고 소득 요건에 따라서 공제가 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나이 요건도 충족해야 되고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되는 게 부양가족의 인적공제가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고 이제 보험료 공제도 역시 둘 다 충족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나이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경우, 그러니까 배우자 인적공제. 배우자는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이런 것들을 상관하지는 않죠. 인적공제 할 때.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등 공제. 이것도 나이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이 신용카드 공제는 가능하죠. 하지만 이제 소득이 100만 원 이상 있으면 이 공제는 하지 못하는 거고, 요런 것들이 이제 교육비 공제나 기본금 공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 요건도 상관없고 소득 요건도 상관없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의료비 공제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요건들 중에 오늘 말씀드리는 건 요 소득 요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요 100만 원 이하의 의미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이하여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죠. 근데 이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소득 금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득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 소득 금액과 소득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소득 금액은 세법상 용어고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소득은 그냥 일반적인 용어일 뿐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소득이란 개념이 소득 금액이란 개념보다 더 큰 개념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득 요건을 따질 때 이 100만 원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종합소득 금액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도 대상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열거하고 있는 모든 소득 금액을 합한 금액이 100만 원이 이하여야 된다는 의미인 거고요. 이런 용어들의 의미와 소득 금액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달라서 여기서 지금 뭐 매출이 100만 원이어야 된다, 수익 금액이 100만 원이어야 된다, 뭐 연봉이 100만 원이 된다,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득 금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법에서 얘기하는 소득 금액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소득의 개념, 그러니까 뭐 매출이 됐던 수익 금액이 됐던, 그러니까 전체 나한테 들어온 금액에서 여기서 이제 비과세되는 소득을 빼고요. 그리고 이제 분리과세되는 소득도 빼고, 그리고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필요경비, 그러니까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빼고,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공제도 제외한 금액을 얘기를 하게 돼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사업소득으로 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각각마다 소득 금액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직장인의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항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업자 같은 경우죠. 이 경우에 사업소득 금액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그러니까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소득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소득별로 하나하나 조금씩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남편이 지금 연말정산을 하는데 아내가 근로소득자이어가지고 그 아내가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할 때 이제 보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이죠. 소득금액은 총급여, 연봉에서 근로소득을 공제한 다음에 금액으로 하는데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세법에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총급여 500만 원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원칙적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총급여가 500만 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참고로 일용직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 자체가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에요. 근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거죠. 모든 소득의 개념에서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일용직 소득 자체가 이 소득 요건의 적용을 벗어납니다. 아무리 일용직 소득이 많더라도 여기에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나는 일용직이라고 생각을 본인은 하고 있는데 그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3.3%나 8.8% 원천 징수를 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징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 이거는 회사에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과 연관해서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이제 퇴직금이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소득 요건의 대상이 종합소득 금액뿐만 아니라 퇴직소득 금액도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퇴직금을 연중에 받으신 분들, 퇴사하셔가지고 퇴직금 받으신 분들도 여기 이제 소득 요건에 해당이 되시는 거고요. 따라서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공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00만 원을 그냥 총액이 100만 원을 넘어가면 이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사업소득 같은 경우인데요. 이거는 이제 보통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뭐 자영업을 하시던지 아니면 사업을 하시던지 뭐 이런 사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 보통 원천 징수하는 프리랜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역시 사업소득이죠. 근데 이때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 소득 금액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세무사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기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 장부에서 보면 매출하고 비용이 명확히 구분되죠. 그래서 이제 그 경비를 빼고 난 나머지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위에서 얘기한 3.3% 프리랜서 분들이나 아니면 사업자 등록이 있더라도 규모가 적어가지고 단순 경비를 적용하는 추계 사업자 분들이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장부로 작성한 별도의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때 이제 단순 경비율로 적용해가지고 이 필요 경비를 대신하면 돼요. 그래서 매출 총 수입에서 그 매출의 단순 경비를 곱한 금액을 이제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건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연말정산은 1월달, 2월달에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업자들은 이런 매출과 비용의 확정을 해가지고 이 사업소득 금액 신고를 5월에 하게 돼요.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는 1, 2월 시점에는 이게 매출이 얼마인지 비용이 얼마인지가 정확하게 확정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사업소득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장부를 작성하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인데 매출이 1억이고요. 비용이 1억 1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적자를 봤다는 거죠. 매출이 1억이나 되는데 어떻게 적자를 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매출이 1억이어도 충분히 적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있고요. 사업자들마다. 이 경우에는 앞에서 본 것처럼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빼고 나머지가 소득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출 1억에서 경비 1억 1천을 뺐더니 소득 금액이 지금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소득 요건 100만 원보다 이하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내가 사업을 한다. 그런 경우 매출이 1억이 있더라도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적자가 아닌 경우도 있겠죠. 매출 5천 정도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4,800만 원 발생한 사업자예요.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소득 금액이 200만 원이 되죠. 비용 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고요. 경비가 만약에 4,9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리로 이 소득 금액이라는 게 계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는 프리랜서 분들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 총 수입이 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업종의 단순 경비율이 60%다. 이러면 200만 원에서 여기에 60%를 경비로 인정해서 빼죠. 120만 원. 그리고 이제 80만 원이 이때는 이제 소득 금액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해당이 되는 거겠죠. 부양가족 기본공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소득인데요. 기타 소득은 약간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인정받는 인적 용역 관련 기타 소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기타, 복권이나 상금, 뭐 이런 것들 그 필요경비 인정을 안 해주는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 소득금액 계산은 총 수입에서 이 총 수입의 60%를 공제하고 난 나머지를 기준으로 삼죠. 그 나머지가 100만 원이냐, 넘느냐, 적냐, 뭐 이걸 지금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계산을 역산하게 되면 기타 소득금의 전체 금액이 250만 원까지는 필요경비 60%를 제외하면 100만 원이 안 되겠죠. 그러면 기타 소득이 250만 원이 총 수입이면 당연히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기타 소득은 더 많은 금액을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총 수입에서 60%를 뺐을 때 3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본인이 이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분리과세로 종교를 지을 건지 아니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산해서 신고를 할 건지 요걸 좀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서도 본 것처럼 여기서 소득 금액이라는 거는 이 분리과세 소득을 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300만 원을 넘지 않아서 소득 금액이 분리과세를 이 사람이 선택을 했다. 그러면 분리과세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여기서 지금 100만 원을 판단할 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가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하면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로 종결을 하는 걸 선택했다. 그러면 이제 부양가족으로서 공제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이 나오려면 60%를 빼고 나머지 40%만이 300만 원이니까 약 한 전체 기타 소득 수입으로는 한 700만 원 정도 근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타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고 300만 원 그 사이에 들어와 있다. 근데 이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걸 선택했다. 그러면 이제 합산해가지고 신고를 하겠다는 건데 이때는 이렇게 되면 공제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분리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공제 대상도 안 되는데 기타 소득을 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할 때 8.8% 원천 징수를 미리 하잖아요. 그 8.8% 세율보다 낮은 6% 세율로 정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환급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했더니 100만 원 이하다. 이러면 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던 아니면 분리과세로 선택을 하던 무조건 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소득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동산, 상가나 뭐 이런 상업용 건물에 대한 그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제 주택임대소득은 약간 좀 다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주택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천만 원, 연 2천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가 적용이 된다. 이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니까 그거는 그 범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부양가족 기본공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자 배당 소득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좀 헷갈리는데 단순히 내가 올해 이자를 뭐 200만 원 받았다, 3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을 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자하고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 분리과세 기준이 있죠. 그래서 은행에서 이자를 받으면 우리 15.4% 원천 징수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분리과세로 불리는 건데 현행 소득세법 규정상 이자하고 배당 소득을 합친 금액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그렇게 15.4% 분리과세한 걸로 종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과세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자 배당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2천만 원까지는 무조건 분리과세가 돼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분리과세 소득은 여기서 소득 요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자하고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이 있으신 경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지금 소득 요건 100만 원을 따질 때 이 100만 원 기준은 종합소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소득 그리고 양도소득을 다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있으신 경우도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안 돼요. 근데 이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전체 양도가액에다가 필요경비를 빼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100만 원이 넘냐 아니면 100만 원이 안 되냐를 판단하는 거니까 요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농업소득, 그러니까 농사 지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생기냐면 부모님들이 시골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죠. 그리고 이제 시골에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농사를 짓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농사를 지으시는데 소득이 꽤 많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농사로 인해 가지고 버시는 돈은, 그러니까 소득은 작물재배업이라고 하는데 세법에서는 이 농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세법상 과세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과세 항목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농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으로 전체가 다 여기 기준에서는 빠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농업소득으로,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그게 1,000만 원이 됐던 1억이 됐던 다른 소득이 있지 않는 한은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연말정산 할 때 부양가족 그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 받으실 수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의해가지고 생각하실 거는 뭐냐면 그 앞에서 여러 가지 소득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로소득부터 사업소득, 뭐 주택 임대소득에 농업소득에 양도소득, 퇴직소득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각각 하나의 별도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소득들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그거 전체를 다 합친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근로소득이 100만 원이 안 돼 50만 원이야 양도소득이 50만 원이고 그리고 퇴직소득이 50만 원이야 뭐 이러면 뭐 이미 15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을 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전체를 다 합산해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소득요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봤고요. 자,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